안녕하세요. 부기닐링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리버 트위스트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총상을 입은 올리버를 버려두고 사익스와 토비는 각자 도생을 위해 도망을 친다. 정신을 잃은 채 쓰러진 올리버는 고통에 찬 나지막한 신음소리로 새벽의 정적을 깨트렸다. 둘러보니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 한 채가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집은 지난밤 침입했었던 저택이었다. 올리버는 도망갈 수도 없는 상태인지라 잠겨있지 않은 정원문을 지나 현관문을 두드린 후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저택의 노부인과 아가씨 그리고 하인들은 일단 올리버를 보살펴서 살려내었고, 올리버의 과거를 모조리 들은 저택의 식구들은 올리버를 매우 가여워했다. 특히 저택의 아가씨 로지안과 메일리 부인의 따스한 보살핌으로 올리버는 회복을 하게 되었고 행복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올리버의 저택 생활을 페이긴과 멍크스라는 남자가 알게 되었다. 사실 멍크스는 올리버의 이복형으로 페이긴에게 올리버를 찾아서 데려오면 얼마치의 돈을 주고 도둑으로 만들면 돈을 더 얹어주겠노라고 했다. 올리버의 아버지는 심성 나쁜 멍크스와 그의 어머니를 혐오해서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올리버의 생모와 올리버에게 남긴다고 말했던 것이었다. 그 때문에 멍크스는 페이긴과 결탁해서 올리버를 타락시키려고 했던 것이었다. 결국 마지막에 부유한 노신사 브라운로 씨는 멍크스의 거대한 음모를 밝혀내어 부당하게 빼앗긴 올리버의 재산을 찾아주고 로즈양의 옆으로 이사와서 로즈 가족과 함께 올리버를 양자로 삼아 보살피게 된다. 네, 여기까지 2부와 3부의 요약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 책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페이긴의 마지막 밤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법정은 바닥부터 지붕까지 사람들 얼굴로 가득했다. 곳곳마다 호기심 어린 눈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페이긴은 앞과 뒤, 위, 아래, 오른쪽, 왼쪽 할 것 없이 사방에 번쩍거리는 눈들로 밝게 빛나는 밤하늘에 둘러싸인 것 같았다. 페이긴은 이 모든 살아있는 눈빛들 속에 서서 한 손은 앞에 있는 나무판자에 얹고 다른 한 손은 귀에 댄 채 재판장이 배심원들에게 고소 내용을 전하는 말을 좀 더 잘 들으려고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 법정에서 약간의 소란이 일자 페이긴도 다시 정신을 차렸다. 주위를 둘러보자 배심원들이 함께 돌아서서 평결을 의논하는 모습이 보였다. 페이긴은 배심원들이 지나갈 때 기대에 찬 눈으로 한 사람씩 얼굴을 바라보며 다수표가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살펴보려 했지만 허사였다. 간수가 어깨를 툭 쳤고 페이긴은 기계적으로 간수를 따라 피고서 끝으로 가서 의자에 앉았다. 간수가 가리키지 않았으면 의자도 못 볼 뻔했다. 마침내 조용히 하라는 소리가 들리자 모두들 숨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배심원들이 돌아와서 페이긴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마치 돌로 된 얼굴 같았다. 완전한 적막이 흘렀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나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유죄. 건물은 엄청난 함성에 흔들렸다. 함성 소리는 계속 이어져서 커다란 신음소리처럼 메아리치더니 다시금 모여서 성난 천둥소리처럼 부풀어 올랐다. 바로 바깥에 모인 사람들이 페이긴이 월요일에 교수형을 당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서 소리치는 함성이었다. 간수들은 페이긴을 법정 아래방으로 데려갔다. 다른 죄수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방이었다. 일부는 안뜰 쪽으로 쇠창살 가까이 몰려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간수들이 서둘러 어두침침한 복도를 지나 감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거기서 간수들은 페이긴이 법 집행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도구를 갖고 있지 않은지 몸수색을 했다. 이런 절차를 다 끝낸 후 사형수 감방으로 데려가 홀로 가두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페이긴은 교수대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일부는 페이긴이 밀고 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급속히 연달아 떠오르는 바람에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 토요일 밤이었다. 페이긴이 살 수 있는 날이 딱 하룻밤 더 남았다. 이런 생각에 잠겼다가 어느새 동이 텄다. 일요일이 되었다. 이 끔찍한 마지막 날의 밤이 되어서야 페이긴의 병든 영혼에도 어쩔 수 없다는 절망감이 완전히 들어차게 되었다. 저녁 일찍부터 자정 가까이까지 사람들이 두세 명씩 짝을 지어 경비실로 몰려와 우려스러운 얼굴로 집행유예가 전달되지는 않았는지 물었다. 아니라는 답변이 전해졌고 이 기쁜 소식은 길거리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금세 퍼졌다. 형무소 앞의 공간이 말끔히 정리되고 앞으로 물려들 군중을 막기 위해 검은 칠을 한 튼튼한 방어벽이 몇 개 세워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브라운로 씨와 올리버가 입구에 나타나서 치안관이 서명한 면회 허가서를 내밀었다. 그러자 즉시 경비실로 안내되었다. 이 어린 신사도 같이 갈 건가요? 아이들이 볼만한 모습은 아닌데요. 담당자가 말했다. 그렇긴 하오. 하지만 오늘 용건이 이 아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소. 게다가 이 아이는 그 악당이 가장 잘 나갈 때 모습만 보았으니 조금 고통스럽고 두렵더라도 지금 모습을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오. 이 말은 올리버에게 들리지 않도록 따로 떨어져서 나눈 얘기였다. 담당자는 모자를 만지면서 올리버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슬쩍 보더니 반대편 철문을 열고 어둡고 꾸불꾸불한 길을 지나서 감방으로 안내했다. 사형수는 침대에 앉아서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었다. 인간의 얼굴이기라기보다 덫에 걸린 짐승 같은 얼굴이었다. 정신이 옛날로 돌아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방문객이 온 것도 환상처럼 느끼는지 계속 혼자 중얼거렸기 때문이다. 착하지 찰리, 잘했다. 아, 올리버도 이제 신사가 다 됐네. 당장 이 애를 데리고 가서 재워. 간수가 올리버의 손을 잡고 놀라지 말라고 속삭이며 죄수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당신한테 서류가 있소. 멍크스라는 자가 더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당신에게 맡긴 거지. 브라운로 씨가 다가서며 말했다. 다 거짓말이야. 난 아무것도 없어. 페이긴이 대답했다. 하느님의 자비를 위해서라도 죽음을 바로 앞둔 이 순간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그게 어디 있는지 말해주시오.
사익스도 죽었고 멍크스도 자백했으니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걸 잘 알잖소. 그 서류는 어디 있소? 브라운로 씨가 엄하게 물었다. 올리버, 이리로. 이리 와. 너한테만 살짝 알려주지. 페이긴이 올리버에게 손짓을 하며 울부짖었다. 전 안 무서워요. 올리버가 브라운로 씨의 손을 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류는 정가방에 넣어서 맨 위층 앞방의 굴뚝 속 구멍에 숨겨뒀어. 얘야, 너랑 얘기를 하고 싶구나. 얘기를 하고 싶어. 페이긴이 올리버를 끌어당기면서 말했다. 네, 기도드릴게요. 딱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무릎을 꿇고 함께 한 번만 기도하고 내일 아침까지 얘기해요. 올리버가 대답했다. 밖에서. 페이긴이 올리버를 문 쪽으로 밀면서 올리버의 머리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며 대답했다. 내가 잠들었다고 말해. 네 말은 믿어줄 거야. 너라면 나를 여기서 데리고 나갈 수 있다고. 자, 어서 지금이야. 오, 하느님이시여, 이 불쌍한 사람을 용서하소서. 올리버가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옳지, 바로 그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이 문이 먼저야. 우리가 교수대 앞을 지나칠 때 내가 벌벌 떨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곧장 가야 돼. 알겠지? 자, 어서 지금이야. 더 물어볼 게 있나요? 간수가 물었다. 없소. 다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릴 만한 게 있다면. 브라운로 씨가 대답했다.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선생님. 그만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간수가 머리를 흔들며 대답했다. 감방문이 열리고 감시원들이 돌아왔다. 어서 가자고. 어서. 살금살금. 그렇게 느리게는 말고 좀 더 빨리빨리. 좀 더 빨리. 페이긴이 소리쳤다. 감시원들이 페이긴의 양팔을 붙잡아 올리버에게서 떼어냈다. 페이긴은 한순간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또 질러댔다. 그 소리는 육중한 벽을 뚫고 안뜰까지 들릴 정도로 귓가를 울렸다. 형무소를 나서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올리버가 이 끔찍한 광경에 기진맥진해서 걸어갈 힘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는 동이 트고 있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창문마다 사람들로 가득 들어찼다. 모든 것이 생명과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검은 무대, 대들보, 밧줄 같은 온갖 흉물스러운 죽음의 장치만 이 어두운 기온을 내뿜고 있었다. 작품 해설. 올리버 트위스트 이야기는 영국 문화에서 전설적이다. 작은 구빈원 소년이 높은 사람을 향해 죽을 더 달라고 요구했던 이야기는 누구라도 들어봤을 테니 말이다. 이 소설은 1830년대에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심지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빅토리아 여왕도 이 소설을 읽었다고 한다. 또한 이 이야기는 지면에서뿐 아니라 영국 무대에서도 디킨스 작가 생애 내내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책 속에서 올리버의 고난과 낸시의 죽음은 독자들의 연민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요소다. 어떤 면에서 작중화자는 이야기 구조를 모든 흉악스러운 멜로드라마와 마찬가지로 비극적 장면과 희극적 장면이 마치 베이컨의 붉은 부분과 흰 부분처럼 규칙적으로 번갈아 등장되게끔 구성하고 싶어한다. 글쓰기 작법도 이야기 속에서 감정과 선정,
서술과 풍자, 심파조와 담백함 사이를 빠르게 넘나든다. 전통적인 모험소설과 마찬가지로 올리버 트위스트는 우물한 구빈원에서 올리버가 태어나고 엄마가 죽으면서 시작되는 올리버 트위스트의 인생과 모험에 대한 특별하고 진실하며 완전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지금은 소년이 주인공인 이야기가 너무나 친숙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오롯이 어린아이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혁신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내용 전개의 주요 줄기는 올리버 출생의 비밀을 파헤치고 끝내 새로운 가족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올리버의 정체를 둘러싸고 서로 이질적인 등장인물들이 엮이면서 복잡함을 더해간다. 특히 사악한 이복형 멍크스가 등장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절정으로 치닫는다. 사실 올리버라는 인물 자체는 그다지 우리 관심을 계속 끌지 않는다. 우리가 올리버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할 때는 특별히 놀라는 순간을 맞이할 때뿐이고 그 밖의 대부분의 경우에 올리버란 인물은 어떤 상징으로서만 작용한다. 초반에는 구빈원 시스템의 희생양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완전 무결한 순수함을 상징하게 된다. 따라서 이 소설의 힘은 주인공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등장인물이 뒤섞여 벌어지는 아수라장 같은 이야기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작중 화자는 언제나 냉소적인 유머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갓난아기가 사투를 벌이는 심각한 순간의 묘사에도 풍자가 깔려있다. 물론 그 풍자 속에는 인간 세태에 대한 진지한 관점이 숨어있다. 갓난아기의 출생이 단지 교구에 새로 던져진 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구빈원 시스템에 대한 윤리적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올리버 트위스트의 등장인물들은 이야기를 끌고 가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한다. 디킨스는 이야기의 시작의 배경이 된 구빈원을 끝까지 잊지 않는다. 계속 범블씨와 노아 클레이폴 같은 불량 인물들을 런던 배경에까지 연결시키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후반에는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내는 데 이용해서 인물상을 희석시키기도 한다. 또한 암흑가의 등장인물들이 전체 이야기를 지배하고 있다. 올리버의 구세주들인 브라운롯이나 메일리가의 중요성에 비해서 암흑가의 등장인물들이 활발하고 생생하게 묘사된다. 올리버가 페이긴과 사익스의 소나기에서 구조될 것이라는 점은 예상 가능하지만 그 과정은 더 깊은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런던에는 살인과 섬뜩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고 너무나 어두운 악의 때문에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선의의 작은 촛불이 쉽게 꺼질 수도 있었던 것이다. 페이긴의 소굴은 악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범죄를 둘러싼 동료의식과 강한 감정이 충돌하는 곳이기도 했다. 책 말미에 디킨스는 악당들이 낸시를 배신하는 모습을 통해 행여 남아있을 수 있는 악당들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심마저 없애버린다. 올리버의 출생을 거슬러 올라가 파헤치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에도 뉴게이트 형무소나 교수형 올가미를 계속 언급함으로써 악당들의 결말을 넌지시 암시하기도 한다. 이야기는 피투성이 살인에서 범인 추적, 교수형까지 전개되면서 빠르게 어두워지고 독자들은 페이긴이 마지막에 미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교수대를 둘러싼 군중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비록 올리버는 안전해졌을지라도 살인사건은 끝까지 올리버나 독자들의 꿈자리를 사납게 할지 모른다.
이렇게 처절한 악당들의 결말이 이 책의 특징이다. 그럼 저는 이제 이 책의 저자 찰스 디킨스의 묘비명을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동정했다. 이 사람의 죽음으로 세상은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를 잃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